자, 거기 14장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이제 어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는 거기 이제 몇 페이지를 보느냐.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142페이지. 1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partition coefficient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분배 계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partition coefficient 분배 계수.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연습 문제 14가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 14를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분배 계수 자체도 그 중요합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시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입시에도 나오고요. 근데 보통 교과 과정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내용이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평형 개념을 응용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추출 실험 혹시 왜 여러분들 그런 거 다뤄본 적 있어요? 뭐야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분별 깔때기 다뤄본 적 있어요? 그래 안 해봤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거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얘가 또 아주 중요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배 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 연습 문제 14.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태고 오케이. 됐어. 짜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실험실에 가면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면 세퍼러터리 퍼넬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이거 이제 분별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되고 이게 상당히 유선형으로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제가 여기 뭐 말을 좀 써놔야 돼서 좀 펑퍼짐하게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이제 물질들을 넣을 수 있는 좀 큰 구멍이 있고 그걸 막는 여기 뚜껑이 있으면 여기 이제 콕이 달려 있어서 필요하면 이 콕을 열어서 물질을 밑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물하고 기름을 같이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액이 돼 있고 유기용매라고 돼 있는데 자, 당연히 물하고 기름은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래서 물에 식용유 부어 두듯이 물에다가 유기용매를 넣어 두시면 둘이 섞이질 않고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층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물은 밀도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물의 밀도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대략 1 근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유기용매는 대략 그 밀도가 어느 정도예요? 물론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밀도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에다가 저렇게 이제 유기용매를 넣어두게 되면, 그러니까 유기용매도 종류가 억수로 많거든요. 혹시 뭐 에테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서라고 하는데 뭐 이서, 그 다음에 뭐 아세테이트 이런 녀석들도 있고, 그다음에 벤진, 헥세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유기용매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밀도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넣어두면 층이 분리가 되면서 물은 아래로 깔리고 유기용매가 위로 뜨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때 여기에 어떤 물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넣어둬요. 그러면 이 어떤 물질을 여기 이렇게 딱 넣어뒀을 때 여기 주어져 있는 물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AQ 수용액종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일부가 유기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유기층에 있었는데 일부가 또 수용액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X라는 어떤 물질이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가 나타난다? 평형이 나타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에서 평형이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봐와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화이르상수도 평형상수죠.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한 용매 안에서 물질들의 양이 어느 정도로 딱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평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얘는 어떤 물질이 서로 다른 상태, 서로 다른 용매 속에서 나누어 들어가는 게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도 일정한 양의 X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도 일정한 양의 X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분배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분배계수 역시 보통 K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보통 K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문제에서만 D라고 썼는데 보통 K로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얘 같은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저 X라는 녀석이 자 수용액 물속에 있을 때의 농도와 저 X라는 녀석이 올게닉 유기층에 있을 때의 농도 그 비로 저 분배계수가 보통 표현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하나 알아두실 사실은 자 보통의 경우는 전기적으로 중성 물질은 어떻게 된다? 수용층보다 유기층에 더 친합니다. 자, 뭐일 경우요? 전기적으로 중성일 경우. 그러니까 이온이 아닌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농도를 자 어떤 X에 대해서 수용층에 존재하는 물질분의 유기층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통의 경우 저 K는 1보다 크게 보통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정기적으로 중성일 경우에는 유기층에 더 친하다고 했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그건 뭐예요? 이온일 수 있죠.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는 되려 또 어디가 더 친할 수 있겠어요? 되려 수용층이 더 친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친하냐 안 친하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유기층분의 수용층으로 보통 정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은 어쨌건 평형상수의 일종입니다.
자, 평형상수의 일종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달라지면 저기에 있는 K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배 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문제를 읽으시면 그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50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녀석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분배 개수가 요 경우 50으로 주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야말로 몰롱도거든. 자, 그러면 저 몰롱도를 어떻게 주면 돼? 바로 저기에 있는 x의 몰수 어디에서? 수용층에서 분해 그 다음에 부피 수용층의 부피 그 다음에 올게닉 유기층의 몰수를 유기층의 부피.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몰수를 이렇게 부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몰농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수용층과 유기층에 대해서 몰수를 부피로 나눈다, 몰수를 부피로 나눈다 라고 하면 이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수용층의 부피가 그래서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유기층의 부피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 100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 이제 각각 유기층과 수용층에 있는 몰수를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유기층으로 저 물질이 그 뭐냐면은 10mg 남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 녀석의 질량이 10mg이다.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뭐를 뭐로 바꾼 거냐면 n이 몰수였죠? 근데 여기다가 뭐? 질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래도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몰수하고 질량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몰수하고 질량은 정확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몰수를 그렇게 질량으로 바꾸어서 이 비를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요 유기층의 요 질량 값이 얼마? 10.0mg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녀석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구할 수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어떤 뉘앙스의 문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상황만 이해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연습문제 13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풀기에는 쉬운 문제인데 이제 분배계수와 저기에 있는 저 분별 깔때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좀 간단한 논리 같은데도 여기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고 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 분배계수, 분별 깔때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이 4번인데 뭐 간단한 계산하면 뭐 이렇게 0.4ml 나올 거예요. 자, 저기 마무리하시고요. 자, 쓰세요. 자, 쓰세요. 아이고. 좋아. 자, 됐죠? 간다. 자, 이제 지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 맛배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막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예. 요 정도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나와. 자, 지운다. 지운다. 이야, 아이고, 좋아. 어이구, 좋아. 자, 분말 뺄때기 됐고. 자, 그다음 15번을 해볼 거예요. 깜짝이야. 예. 성빈이가 죽으려고 왜요? 아, 진짜로요? 성빈 왜 그래? 임신한 누구야 해. 아, 진짜로요? 성빈, 성빈 지난 일주일간 별일 없었어요? 일주일이야. 응. 아, 진짜로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저 뒤에 새로운 친구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이? 태훈이? 태훈이 오빠? 태웅이 오빠는 이게 얼굴이 있죠?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초면이죠? 그래. 태웅 반가워요? 태웅. 그럼 태웅이 앞에 저기 거미 오빠는요? 오빠 이름 민춘이? 민춘? 김민준이요. 민춘이. 태웅이 오빠, 민춘이 오빠, 저 반가워요? 알겠죠? 민춘 오빠 얘들하고는 다 아는 사이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태웅이 오빠, 민춘 오빠. 옆에 오빠는? 정훈? 정훈. 정훈 반가워요. 그렇죠? 오시연 쌤이 맨날 준호랑 이름 바꿔 부르는데. 진짜로요? 네. 정훈. 근데 그거 예전에 준호하고 저기 뭐야 외모가 비슷한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준수한데요? 아닌가요? 좀 더 준수한 것 같은데요? 뻥이에요. 잡읍시다. 정말이에요. 네. 자, 성빈 힘내줘요. 알겠어요? 네. 힘내세요. 저번 주에 저기 캐리비안 베이 갔거든요. 가족끼리 거든요. 캐리비안 베이 그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뭐야? 다니 안 가봤어요? 캐리비안 비 나와서.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 해적이 나와. 해적이 나와서 막 금은 보화를 약탈해. 크라켄도 나오고. 크라켄 알아? 바다 괴물 크라켄? 그래요? 그래. 근데 그 캐리비안 베이 갔는데 달라진 게 몇 개 있더라. 달라진 거? 뭐가 달라지냐면 거기가 그 용인에 있는 산골 산에 있거든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거기 에벌레랜드하고 캐리비안 베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럼 거기 허허벌판이니까 주차장에 차들이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놀러 온 사람들만 주차를 세우는 거지. 그럼 주차장도 한두 개가 아니고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차가 딱 많이 채워지냐면 그 딱 입구 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만 차가 많고 나머지 주차장은 텅텅 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딱 되면 거기서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좀 멀리 있는 주차장이 되면 거기서 차를 세우고 또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약간 귀찮아요. 셔틀버스가 공짜긴 하지만. 근데 내가 에벌레랜드를 가본 지가 대학생 때 처음 가봤으니까 몇 년이야? 40년. 어머. 아니지. 내가 지금 몇 살이지? 40. 내가 40.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20년 전에 처음 캐리비안 베이 가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앞에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으로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줄만 꺼져 있는 주차장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거기는. 그냥 거기 캐리비안 베이 에버랜드 오는 사람은 차원 세운 거야. 그럼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먼저 거기 세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분비인데 거기가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를 돈을 받대. 물론 좀 다른 주차장은 공짜인데 여전히 거기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 자본주의 스멜? 뭐 이게 갑자기 그런 거야. 그다음에 또 뭐가 변했냐면 캐리비안 베이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다이빙 하는 데가 있어요. 다이빙. 이렇게 픽 들어오면 물이 한 깊이가 5m 정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물이 깊어서 이게 툭 이렇게 푹 하고 다이빙 툭 하는 데가 있어요. 다이빙이 되게 재밌어요. 나는 막 약간 훈련을 받아서 이게 입수하고 다이빙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그게 되게 재밌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영을 좀 잘해야 그 5m 깊이까지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는 수영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다음에 다이빙도 여러 번 해봐서 거기 가면 정말 거기서 다이빙하는 건 정말 재밌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라이프 가드가 있고 거기서 지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뛰어드는 거 이제 뭐냐면 하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유료화가 된 거야. 거기가. 다이빙이요? 유료화 돼서 뭐로 바뀌었냐면요. 스킨스쿠버 체험장으로 바뀐 거야. 캐리비안 베이 입장료가 한 3, 4만 원 하는데 그 유료 체험장만 5만 원을 더 내야 돼. 그럼 내가 뭐지? 아니 스킨스쿠버를 배우려면 다른 데 가서 배우라고. 여기는 원래 공짜고 풍덩풍덩 뛰어다니는 데인데 이걸 왜 돈을 받고.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캐리비안 베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사람은 여전히 벌벌하죠. 사람 벌벌하죠.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이재용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이재용 때문이에요? 이재용 거라서요? 20년 동안 안 올려 그런 거 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에버랜드하고 캐리비안 베이가 어느 대기업에서 사는 거예요? 삼성에서 사는 거거든요. 삼성. 그래서 원래 이름이 삼성 에버랜드고요. 에버랜드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연농원이었어요. 삼성 자연농원. 되게 컨츄리하죠. 되게 컨츄리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력 회사는 어디예요? 삼성 회사의 주력 회사.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출 얼마라고 했죠? 연 매출? 삼성전자 연 매출 얼마게요? 450조예요. 대한민국 올해 1년 예산 얼마? 우리 대한민국 예산 얼마? 1년 예산. 올해 1년 예산 500조거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1년 국민 총생산이 1300조예요. 1350조인가 그렇거든요. 대한민국 4,500만이 열심히 일하면 1년에 1350조가 생겨요. 근데 그 중에 삼성이 450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작은 회사겠어요? 큰 회사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회사인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캐리비안 베이나 에버랜드에서 그 사람들 와서 뭐 2, 3만 원 받고 거기서 막 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있겠죠. 그게 삼성 전체 매출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지예요. 먼지라고. 그런데 왜 삼성은 삼성 에버랜드를 운영할까요? 왜 운영할까요? 삼성, 자, 봐봐. 에버랜드가 없어져도, 그러니까 캐리비안 베이가 없어져도 삼성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왜 삼성은 에버랜드를 운영하죠?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삼성 에버랜드거든요. 에버랜드? 그럼 에버랜드의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 주식의 50, 그럼 에버랜드는 큰 회사, 작은 회사야? 작은 회사예요. 규모가 작아요. 겨우 꼴랑 한 사람 3, 4만 원 받아서 뭐 운영하는 회사니까 되게 조그만 회사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 주식 51%를 누가 갖고 있을게요?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의 51%의 주식을 이재용이 가지면 삼성 에버랜드와 관련된 모든 경영권을 얘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가 가진 그 주식 말고 뭐 그 부지값, 땅값, 뭐 기대 수익, 그다음에 뭐 연 매출 등등 이런 것에 의한 전체 회사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회사 규모를 이재용이 51%의 주식을 가지면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 에버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요? 가지고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 있죠. 또 다른 계열사의 주식 51%를 삼성 에버랜드 이름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재용이 51%의 주식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격은 회사 전체 규모보다 당연히 크겠어, 작겠어?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회사 주식이 51%만 가지면 회사 전체 자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럼 회사 전체 자본으로 뭘 사? 다른 삼성 계열사의 주식 51%를 사는 거야. 그러면 이 계열사는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에버랜드의 경영권 누가 가지고 있어?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재용은 요것만 딱 사면 어떻게 되겠어? 이 회사도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매우 창조적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뭐까지 먹는다? 이런 식으로 뭐까지 먹고 싶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먹기에는 삼성전자는 너무 커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아무리 이 짓을 해도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를 장악해야 사실은 삼성 알짜를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이재용이 어떤 방식을 취한다? 어떤 방식을 취한다? 삼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예요. 삼성물산. 여러분 삼성물산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사실은 삼성물산이 삼성의 모기업이에요. 삼성이 맨 처음 이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알아요? 네. 오토회사 제일모직. 빈폴. 네. 빈폴. 자전거 그려진 이런 티자 이런 거. 그게 요 삼성물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건데 그렇게 치면 이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좀 규모가 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어느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 삼성에서 중요한 회사가 삼성생명이에요. 왜 삼성생명이 왜 중요할까요? 삼성생명이 자금 동원력이 최고예요. 왜일까요? 삼성생명에서 뭐예요? 보험이잖아, 보험. 그럼 삼성생명 우리나라 사람들 가입 많이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엄청 돼 있겠지. 그 사람들이 매달 보험료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 계열사 중에서 현금 동원력 최고예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사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얘가. 그 삼성생명의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재용이 이걸 먹으면 싹 다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러기엔 이 회사가 너무 코딱지만한 거야, 에버랜드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해? 이 둘을 합병하려고 하는 거야. 합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회사는 작은 회사지. 이 회사는 그래도 꽤 큰 회사야. 그러면 둘을 합병해서 주식을 하나로 만들면 이재용의 주식 비율은 51%보다 커지겠어? 당연히 작아지겠어? 작아져야 말이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이 회사는 큰 회사고 이 회사는 작은 회사니까. 그런데 주식 비율이 51% 내려가면 이재용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키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삼성물산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이 둘을 합병할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회사를 사이즈를 줄여. 조그만 회사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조그만 회사로 만든다?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야. 안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브랜드 중에 레미안 아파트 있죠? 그거 삼성물산 거야. 자, 대한민국 레미안 아파트 천지백깔이지? 그 레미안 아파트 비싼 아파트거든? 그거 갖고 있는 회사라니까? 엄청난 회사야. 엄청난 회사라고. 근데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삼성물산의 주식을 또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 삼성물산의 가장 큰 대주주가 또 누굴까? 삼성물산의 가장 큰 대주주, 사실은 이재용보다도 주식 비율이 더 많아요. 어디게요? 삼성물산보다도, 그러니까 이재용보다도 삼성물산의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기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기관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 중에 제일 부자 단체. 서울대요? 무슨? 그게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의 최고 대주주예요.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떤 돈이 모이는 거죠? 대한민국 전 국민의 돈이 모이는 곳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기관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커도 이것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대한민국 자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 회사의 대부분 알짜 회사의 가장 최대 주주예요. 대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을 한다 안 한다? 국가기관이라서 경영권에 참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일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 이 사이즈가 줄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익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작아지면 이익이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겠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국민이 손해 본다는 얘기지. 내가 연금 넣어둔 게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조작해서 이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거를 승인해 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해줬어. 누가? 이걸 해줬어. 누가? 최순실이. 뭐 하고? 말 받고. 왜 말 사줬다 그러잖아. 삼성이 최순실한테. 요 대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말 60억 원어치 사주고 최순실이 오케이 해가지고 회사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하냐? 이 회사를 뻥튀기를 해야지. 약간 뻥튀기를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개구라를 쳐. 어떻게 개구라를 치냐면 삼성 에버랜드 주변 용인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온다고 개구라를 쳐. 그럼 순간적으로 거기 땅값이 오르겠지. 왜냐면 에버랜드가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용인 주변 땅이에요. 근데 용인, 경기도 용인 나온 사람? 그냥 산이야, 산. 산이 아무것도 없는 산이야, 그냥. 거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온다고 개구라 개뻥 쳐가지고 땅값을 순간적으로 올려. 그리고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 내 수익 사업을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뻥튀기를 하는 거야, 뻥튀기를. 그러면 얘를 좀 줄이고 얘를 뻥튀기를 해서 딱 더하면 얘가 이재용 주식 비율 51% 올라가겠지. 딱 그 수준 되게 얘를 회사를 조작하는 거야, 조작해.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사실은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도록 대한민국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막가는 나라예요. 제대로 된 나라예요.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눈 감아준 게 최순실이에요. 꼴랑 몇 억 받고? 꼴랑 60억 받고. 자, 이거 봐봐요. 최순실은 봐본 게 이거 60억 받고 해줄 일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잠깐 봐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재용은 이걸 먹고 삼성전자를 먹었어요. 연매출 450조짜리 회사를 먹었어요.
그걸 60억 받고 해줄 일이냐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최순실과 뭐 그분이랑 함께 하셨던 동지께서 이해도가 좀 낮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60억 받고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번에 캐리비안 배에 가서 주차장이 일요화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다이빙 풀이 그렇게 이상하게 바뀐 걸 보고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캐리비안에서 애들이랑 놀면서 막 이재용 서고 막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랬다. 아유 참 별일이 다 있네. 아유 참.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면 안 되죠? 국민이 대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면 안 되냐면요. 한 회사가 그 다음 회사를 먹고 다음 회사를 먹고 다음 회사를 먹죠. 그러면 이게 그래도 될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중간에서 한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요. 연쇄적으로 짜자작 다 부도가 나버려요. 계열사 전체가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고스란히 어디로 피해가 가겠어요? 국민 전체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미국에서 만약 이런 짓을 했다간 이재용은 1500년 형이 나올 거예요. 정말로. 미국에서는 절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봅시다. 갑자기 캐리비안 베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화끈화끈한 일이 생각이 났네요. 자, 어쨌건 이거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죠? 15번. 자, 15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클로로폼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클로로폼. 찾았나요? 클로로폼이 아니구나. 사이오마탄소구나. 이거 클로로폼 안 썼구나. 클로로폼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발암 물질이어서 여기서는 안 썼구나. 그냥 CCl4. 자, 이 녀석은 우리말로 이름이 뭐냐면 사이오마탄소예요. 그리고 유기용매죠. 이놈하고 물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물은 밀도가 얼마라고 했죠? 1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오마탄소는요, 밀도가 얼마일까요? 밀도가 1.6g/ml 정도가 돼요. 자, 보통 기름, 유기용매는 물 위에 떠요, 가라앉아요? 뜨죠? 근데 몇몇 유기용매는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자, 어차피 물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투명하죠? 유기용매도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통 투명해요. 무슨 말 알겠죠? 서로 투명한 용액인데 여기에 층이 분리된 것만 눈에 보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내가 여기에 콕을 열고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따라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유기층에 있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기층에 있는 물질을 내가 뭐냐면 회수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층 중에서 유기층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가져가서 따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유기층이 위에 가라앉아. 뜨기 때문에 이런 용매를 썼을 경우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걸 버려버리고 이걸 가져가서 실험할 수가 있다고. 어차피 이거 투명하고 이것도 투명하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분별 깔때기 실험을 할 때는 누구를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어요? 뭐 어떤 데이터를? 밀도 데이터를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용매의 밀도를 잘 살펴보고 밀도를 통해서 누가 뜰 것이냐, 누가 가라앉을 것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 보통은 물이 밑으로 가라앉지만
몇몇 유기용매는 무거워서 물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알겠죠? 물이 위로 뜰 수 있어요. 알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이마탄소야. 알겠지? 자, 여기에 누가 짜잔 아이오다인 짜잔 아이오다인 이렇게 I2입니다. 왜 요드라고 하는 고체 물질 있죠? 걔가 여기에 섞입니다. 그래서 I2는 수용액 중에도 일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기층에도 살짝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편의상 얘는 AQ 수용액 쪽에 있는 것, 얘는 오르그 유기층에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그 다음 이 수용액과 사이마탄소 유기층에 부피가 있을 수 있겠죠. 부피. 그 부피를 각각 V1, V2라고 한번 해보죠. V1, V2.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V2는 유기용매 부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V1은 수용액 부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자, I2의 초기 총 몰수를 N0라고 하겠습니다. N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평형 후 수용층에 남는 I2의 몰수는 N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용층에는 얘가 N1몰 남았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유기층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N0 빼기 N1 몰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자,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전체가 N0 몰인데 이쪽이 N1 남았으면 여기는 N0 빼기 N1 몰 이동을 했겠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분배 계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까? 아니 뭐 이렇게 1, 2 이렇게 보자. 자, 그럼 분배 계수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저기에 있는 I2의 자 유기층에 유기층이 아니고 이 아이오다인 I2의 농도는 농도인데 수용층의 농도분에 I2의 유기층의 농도 이런 식으로 분배 계수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몰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수용층에 남아있는 몰수가 N1 몰이고 그때 수용액의 부피가 V1이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N1 over V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몰 농도 표현이고요. 그래서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유기층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기층은 부피가 V2고요. 남아있는 몰수가
N0 빼기 N1이 되겠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얘를 오르륵 풀면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냐면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N1 over N0. N1 over N0. 이걸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용질 전체 중 수용에게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의 비율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분배계수 K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도만 일정하면 정해지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부피를 이용해서 우르륵 정리를 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어려워요. 뭐 충분히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하죠. 이때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Calculate the fraction of I2 the remaining in the aqueous phase.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층에 남아있는 아이오다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죠. 바로 뭘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N1 over N0 이걸 계산하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 K 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K가 얼마로 주어져 있죠? 85라고 주어져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유기층 부피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유기층 부피가. 자, 거기 보시면은 we add 0.025 리터 of CCl4란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CCl4가 얼마나 있냐면 0.025 리터만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원래 수용층은 얼마나 있다라고 돼 있죠? 0.1리터만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어떤 말이 있냐면 to 0.1리터 of an aqueous solution이란 말이 나왔어요. 찾았죠? 그래서 수용층 부피는 0.100 리터라고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뭐 말한 보시면 요게 이제 수용층 부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얘는 유기용매 부피. 네, 얘를 계산하면 값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계산기를 통해서 쭈루루 계산해요. 하면 값이 얼마다? 0.045 이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대략 한 4.5%.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95%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유기층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어디랑 더 친하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유기층이랑 더 친하다고 했죠. 자, I2라고 하는 저 물질 지금 이온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어떻게 된다? 유기층이랑 더 친한 거야. 이거 중요해요. 실험 문제에서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실험 문제 관련해서만 쫙 뽑아가지고 다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한번 할 테니까 그 나중에 얘기를 하기 전에 하여튼 요런 사실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1번인데 그 다음 2번. 2번부터가 재밌어요. 2번 봅시다. Suppose the remaining aqueous phase is shaken with another 0.25 liter of CCl4 and again separated.
What fraction of the I2 from the original aqueous solution is now in the aqueous phase?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한번 해봐요. 영어를 읽고 한번 해석해봐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2번하고 3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영어로는 안 내도 이런 내용이 분명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이해하겠어요? 오빠 이름이? 아, 정훈. 정훈 써놔야 되겠다. 정훈. 그 다음에 오빠 이름은 만춘. 만춘이 오빠. 그 다음에 뒤 오빠 이름은 태웅. 오케이, 됐다. 태웅아, 저 옆에 있는 여학생 이름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보자.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 실험 후 0.100리터의 수용층을 0.025리터의 CCl4로 또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이게 원래 지금 처음에 수용층이 몇 밀리리터가 있었어요? 0.100리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기층을 어떻게 해? 0.025리터를 놓고 이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프로 남고 몇 프로 이동을 해요? 4% 남고 96% 정도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럼 96% 이동했으니까 요만큼을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따로 빼내고 여기 4%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또다시 CCl4 0.025리터를 또 넣는 거예요. 또 넣고 또 이렇게 휘적휘적 해가지고는 4% 남은 것에 대해서 또다시 96%만큼 또 뽑아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초기 I2 중 여전히 남아있는 수용층에 남아있는 있는 I2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게 2번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잘 봐요. 처음에 물에 아이오단이 있었어요. 유기층을 25ml를 넣어가지고 뽑아낸 거지. 이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뽑아내는데 몇 프로가 뽑혔어요? 몇 프로 뽑혔어요? 96% 뽑히고 4% 나왔죠. 그놈에다가 또 유기용매를 또 넣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4%에 96%가 또 뽑히겠지. 그럼 이 안에 얼마 남냐고. 이 계산이 안 되냐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 더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N1, N0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제곱하면 된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제곱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 부피로 두 번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출해내는 유기층의 부피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유기물을 계속 25ml만 쓰잖아요, CCl4를. 그러니까 수용액은 그대로 있고 수용액 부피도 그대로고 유기용매만 25ml로 두 번 세척을 한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때 어떻게 된다? 얘를 계산하라는 거지.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항은 뭘 넣는 거야? 이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즉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저 위에 있는 0.045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0.0020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용매로 두 번 뽑아내면 수용층에는 전체에 대해서 몇 프로? 하나, 두니까 0.2%만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실험 이후 어떻게 해서 이 실험 이후 잘 봐. 수용액 100ml 아니 100ml 맞지? 0.1L니까 100ml에는 어떻게? 하나, 둘니까는 0.2%의 I2가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 CCl4는 자 25L로 두 번 했죠. 25L 두 번 했으니까 여기는 50ml가 되는 거지. 두 개를 섞으면 되니까. 섞어도 상관없는 거지. 조성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I2가 몇 프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99.8%의 I2가 모아져 있다 이런 말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3번은 뭘까요? 3번. 자, 요거 필기하시고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3번 살펴보세요. 3번. 자, 3번 읽어보세요. Calculate also the fraction of the I2 remaining in the aqueous phase, especially when 0.05 liter of CCl4 is used in a single extraction.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한 번에 0.0. 그렇지. 3번은 뭐냐면요. 여기 줄게요. 볼게요. (3번은) 1, 2와는 달라요. 달리 유기용매 50ml로 추출 실험을 한 번 시행한 거예요. 그때 뭘 구해라? 수용층에 남는 비율을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수식에서 똑같이 85분의 0.100 리터인데 이 자리에다가 0.100이 아니고 0.100 리터인데 여기다가 0.050 리터 0.050 리터분의 0.100 리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있는 게 수용층 부피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게 뭐였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유기층 부피가 되겠죠.
수용층 부피를 유기층 부피로 나눴는데 자 아까 계산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수용층 부피는 그대로인데 유기층 부피가 더블링이 된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0.023 정도가 됩니다. 대략 2.3%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의미가 뭘까요?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로 무려 노벨상이 2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노벨상 아이디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노벨상이 2개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가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론적 정리로 노벨상이 1번이 나왔고요. 그걸 보여주는 실험 기구의 개발로 노벨상이 또 1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걸 빨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빨아야 되겠지. 뭐 빤다고 하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빨 때 조그만 대야에다가 물을 예를 들어서 한 500ml씩 따라 붓고 쫙 빨아가지고 버리고 또 500ml 물 부어도 쫙 버리고 무슨 말 알겠어요? 요렇게 해서 빨았어. 이거 와. 근데 빠니까 너무 손도 힘들고 막 손도 아파 막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물을 집에 가면 욕조에다가 한번 담아놓고 그냥 놓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빨았다 했어 이렇게 둘 중에 어떻게 깨끗하냐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세척한다는 게 여기에 있는 어떤 성분을 용매로 뭔가 뽑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그 뽑아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용매를 나누어서 여러 번 나누어서 반복하면 많은 효율로 물질이 뽑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얘를 그 용매를 나누는 정도를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추출하는 용매의 양을 무한히 작은 단위로 나누는 테크닉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이 걸레를 빨 때 필요한 물이 예를 들어서 10리터가 있다고 치자. 그럼 10리터의 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10리터의 물을 예를 들어서 1리터씩 물을 받아서 10번 빨 때보다 그러니까 500ml씩 받아서 20번 빨면 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10ml로 100번 빨면은 더 많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500ml, 200ml, 100ml, 50ml, 10ml가 아니라 0.0000001ml의 용매로 계속 나누어서 물질을 추출하는 이런 테크닉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뭐냐면은 HPLC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커피 중에 드립 커피라고 있는데 드립 커피. 야, 너 개드립 치지 마라 할 때 그 드립 커피 하지 드립 커피. 드립 커피 만들어 본 사람. 저 드립 커피 먹어본 사람. 만들어서 먹어봤겠지. 만들기만 해 먹어보지 않았다고요? 왜요? 만들어서 누가 먹었어요? 아, 엄마가. 아, 저 한 잔 먹어보죠 왜? 커피 별로 안 먹어요? 아, 그래서. 태웅이는 드립 커피 알아요? 아, 몰라요? 커피는 알아요? 커피는 알죠? 그래? 정훈이는 드립 커피 안 해봤어요? 자, 드립 커피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드립 커피가 뭐냐면 자, 이게 짜잔. 이게 커피 콩이에요. 커피 콩. 얘를 기계를 이용해서
바글바글 갈아요. 갈아. 그럼 이제 커피가 이렇게 슉 했고 이게 슉 이렇게 아주 이제 고운 파우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이제 커피 콩을 가는 기계도 있어. 그래서 이제 뿌작뿌작 이렇게 손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윙 해가지고 전기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갈아. 그럼 이렇게 뽀얗게 이제 이렇게 가루가 나오거든. 보통 색깔이 이제 약간 좀 진한 가루인 거지, 그렇죠? 이제 가루가 나와. 그럼 이제 이 가루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컵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짜잔, 뭐를 세팅해? 바로 퍼넬을 세팅해. 퍼넬이 뭐야? 깔때기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거 한 번만 만들어 보면 뭐 말인지 아는데 이렇게 짜잔 뭘 세팅해? 바로 필터를 세팅해. 필터 알죠? 우리말로는 거름종이라고 하는 걸 세팅해. 거름종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 파우더를 여기다가 자기 뭐 취향만큼 이렇게 넣어. 이렇게 취향껏 이렇게 여기 필터에 넣어. 이렇게 쫙 이렇게 넣어. 딱 넣어. 네, 딱 넣어. 알겠죠? 커피 가루 여기 넣어.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짜잔. 자, 당연히 뭐겠어? 주전자.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꽤 뜨거운 물이 들어있어요. 거의 팔팔 끓은 물이야, 그죠? 팔팔 끓은 물을 여기다가 돌돌돌 그냥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뭐냐면 뜨거운 물을 둘둘 붓고 뜨거운 물이 거름종이를 쭉 빠져나오면 여기에 커피 물이 쿨쿨쿨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 국물이 담기면 이걸 이제 쿡쿡 먹는다 이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냥 이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쭉쭉 붓는 거야. 쭉쭉 부으면 여기 이제 여기서 쭉 그냥 커피 국물이 줄줄줄 나오고 그걸 이렇게 훅 받아 먹는다. 이거야 그냥 이거. 그런데 이때 이 드립커피 만들 때 요령이 있지.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넣을 때 뜨거운 물을 자, 커피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 물도 많이 부어야지. 그래서 뜨거운 물을 잔뜩 담아. 그냥 이렇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커피가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다기보다는 좀 맹맹해져요. 근데 물론 또 근데 또 그게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커피는요. 맹맹하게 먹는 거예요. 원래 아주 좋은 커피는 맹맹하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를 진하게 우리면 어떻게 되죠?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까지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커피는 뭐냐면 좋은 커피는 뜨거운 물로 살짝 추출해서 여기에 있는 향기만 싹 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고급 커피는 맹맹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커피를 1년 365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커피를 생원두로 먹는 거 아세요? 네? 생원두 커피가 원래는 과육이 있거든요. 그 과육이 있는 상태로 커피를 먹어요. 진짜 그 커피가 나는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에서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거기는 그 왜 옥수수차 알죠? 우리나라 옥수수차, 보리차 알죠? 보리차. 그런 것처럼 커피차를 먹는 거예요. 그럼 옥수수차 보리차 어떻게 해요? 아니, 옥수수 넣고 커피 넣고 물 넣고 끓여서 먹는 거잖아요. 거기 똑같아요. 그냥 커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면
그 커피에 이게 과육이 이거 과일이죠, 과일. 그 안에 씨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씨만 떼가지고 그걸 불로 가열을 해서 시커멓게 만든 다음에 갈아서 먹잖아요. 근데 거기 진짜 원산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어요. 안 먹고 그걸 그냥 뜯어가지고 대추차를 먹고 싶다. 대추차 어떻게 하면 돼? 대추 뜯어가지고 물에 삶아서 먹는 거 아니야. 커피 뜯어, 넣어, 삶아, 먹어. 그러면 맛이 어떤 줄 아세요? 맛이 우리가 먹는 것처럼 진한 맛이 안 나요. 그냥 은은한 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리차 먹으면 보리차에서 막 어우 보리가 우덕우덕 씹히고 맛있구나 이게 보리차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 보리 향기만 약간 나잖아. 그렇지만 커피도 원래 그렇게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커피 생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물을 왁 담아 버리면 여기 추출되는 정도가 작아서 이제 뭐냐면 커피가 맹숭맹숭해져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부어하라고 그래? 물을 어떻게 부어하라고 그래? 물을 이 커피 가루가 살짝 잠길 정도 알겠어요? 살짝 잠길 정도. 여기까지만 물을 채우고 얘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알겠어요? 쭉 빠질 때 기다렸다가 그래서 꼴꼴꼴꼴꼴 빠지고 나면 그 다음 또 물을 부어서 살짝 스며들게 한 다음 꼴꼴꼴꼴꼴 또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최대한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이 안에 커피 농도가 연해진다는 얘기예요,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커피 향이나 맛이 더 풍미가 강해진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드립커피 만드는 거 교육받을 때 뭐 바리스타 과정에서 요거 어떻게 물을 끊어서 여러 번 나누어 부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배계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지금 몇 시죠? 6시요? 그러면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다소. 자, 문제를 좀 뽑아 와야겠다. 오.